두 번째 세션의 발표는 세포 안팎의 미생물과 공진화의 관점에서 인체는 과연 공생공체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영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 스님들과 버블님들과 함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이름은 인체는 과연 공생공체의 집합소인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세 가지 면에서 저는 참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공생장 미생물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환자들 중에서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 중에 이와 같이 이제 장이 많이 아프고 이유 없이 설사하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10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과민성 장 증후를 앓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에서는 나타납니다.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제가 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엄마 손을 끌고 저희 병원에 방문했는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봐야 되고 복통이 심해서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완전히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어떤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밖에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성이다. 그러면 자신은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는데 또는 왜 또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앓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심신의학, 즉 뇌하고 장하고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신의학에서는 뇌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는 척추신경을 통해서 내장 과민을 일으키면서 변비와 복통을 일으킨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마음이 편해지면 이런 장 증세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룹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지금 이 환자처럼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잘 치료가 됐는데요. 그 뇌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하면서 장을 조절하는 좋은 음식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추가해서 북돋워 줬을 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있는 비만이 한 4kg나 빠졌다는 그런 걸 발견했고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인사성도 밝아지고 그래서 뇌 기능도 바뀌지 않았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과 함께 저는 이제 저희들이 대행선사에 자생 중생이 좋아져야 몸이 낫는다. 또는 인체에 자생 중생들이 이렇게 미생물처럼 모여 있는데 그것이 돌면서 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의 인체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도 사실 태어나자마자 항생제를 아주 많이 주사를 맞는 바람에 지금 이야기한 이런 과민성 장증후를 계속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또는 전문의를 따도 치료법이 따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점에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런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두 번째는 뇌와 장 또는 장과 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어디서 유래됐고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좀 더 멀리 본다면 우리가 이런 바깥을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저 별같이 은하수를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탐구를 해서 현재는 우주의 5% 정도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가 2조 개나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가 넘는 항성들이 있고, 그 항성 중에 하나가 태양이죠. 그 태양 중에 변두리에 있는 지구에 있는 저희들이, 또 지구에 있는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이 인간 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점을 이제 큰 쪽으로 바라다 보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장 속에 있는 수많은 균들입니다. 균들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저희들 지금 몸속에 다들 살면서 끊임없이 운영하고 있죠. 왜 이런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전까지는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조금 징그럽고 농농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왜 있게 되었나, 그래서 의문만 갖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아마 중첩된 다층 구조가 아닐까. 지금 봤듯이 대우주, 소우주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우주조차도 앞으로는 이제 멀티 유니버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몸부터 시작하고 한다면 세 가지 점에서 인간의 몸은 공생체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여러 가지 장이나 간이나 뇌와 같은 기관들,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안을 또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생각과 달리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런 기관은 박테리아에서 유행됐다, 즉 세포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 안팎에 있는 공생 미생물들이 어떻게 유래됐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합니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세균들이 이게 대변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배양을 해야 무슨 세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장균, 이런 이야기 쌤도 들어보셨죠? 살모넬라균, 이 대장균이 주로 배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장에 있는 대부분의 균들은 산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많은 균들이 있는데 누가 있는지 왜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1-20년 사이에 이런 미생물들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이런 분석 시스템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몸 안팎에 있는 유전자를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보았더니 우리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 세포가 지금 1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조 개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종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은 세균입니다. 세균인데 세균 말고도 고세균이라든가 원생생물, 진균이라든가 다른 것도 같이 있고, 그 무게만 따져도 우리 뇌 무게와 비슷한 2kg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균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무리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한 3살 정도 되면 안정화되고 그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3살 무렵까지가 중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또 변화가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몸 속에는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누지 않고 생물체를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로 나누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 동물, 식물이 있습니다. 진핵생물에 동물 중에 하나인 사람 몸 속에
세균도 살고 고세균도 살고 여러 가지 진핵 생물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이제 2012년도부터 이런 유명한 잡지에도 과연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 궁금하다. 누가 주인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바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 유전자를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앞으로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유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벼의 유전자가 4만 6천 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2만 6천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유전자가 작으냐?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미생물의 유전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장미생물의 유전체에서 사람은 많은 것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미생물의 유전체가 사람 유전체보다 100배 이상, 150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전자가 유전돼서 모든 것이 운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발현 기관,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이 발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생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유전을 발현시키고 안 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장내 미생물총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대부분 장내 미생물이 이제 미생물에서 대부분 받아 쓰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들은 특히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세균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서 각 부위별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색깔이 다르듯이 장에는 이런 노란색 균, 또 생식기에는 빨간색 균, 이렇게 피부에는 파란색 균, 다양한 균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고 음식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반에도 아기 몸속 태반에도 균이 있다는 이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대행선사께서는 우리 몸 속에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 한 컵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공생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미생물하고 지금 사람 몸 그리고 미생물 서로 간에 또는 세포와 미생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가능했겠느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생각해 오기로는 과거 30억 년 전부터 이렇게 서로 같이 진화해 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공진화를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하고 장하고 관계된 것은 스트레스하고 장하고 관계되는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장에서 장에 있는 이 세균들입니다. 장벽이고 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뇌에 대한 건데 장에서 뇌로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고 또 서로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의 미생물들이 자율신경계나 척추신경을 통해서 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뇌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신경화학 물질, 즉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화학 물질도 영향을 줍니다. 면역계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또 장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그 짧은 쇠 지방산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뇌 기능을 좋게 하고 이게 떨어지면
자폐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장 미생물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장 안에서 어떤 균이 지나가는지 나쁜 균이 지나가는지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시킬 때도 미주신경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관신경계, 장을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장관신경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2의 뇌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장관신경계는 사실은 최초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뇌는 장에서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중에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이 바로 무균 생쥐의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게 균이 정상적으로 있는 생쥐와 하나도 없는 생쥐 그리고 한 종류만 있는 생쥐의 차이를 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균 생쥐는 마치 자폐 아동처럼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균 생쥐와 정상 생쥐를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1시간 동안 속박을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게 무균 생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2배 내지 3배 이상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에 균이 없으면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요 녹색 비피도 박테리움을 그 무균 생쥐에 주었더니 올라가던 것이 정상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빨간 것은 이제 독성이 있는 대장균인데 이걸 줬더니 스트레스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생쥐 같은 경우에는 6주 이내만 작용합니다. 6주 이상 지나면 좋은 균을 줘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면 생쥐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무균 생쥐는 해마라든가 피질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을 좋게 하려면 장 미생물이 좋아야 됩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주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장내 미생물은 이렇게 서로 우리와 달리 서로 하나가 돼서 자유롭게 이렇게 아주 독성도 조절하고 조정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필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는 별다른 게 아닌데 한두 마리가 죽고 나서 그 위에 다른 균들이 모이면서 이런 바이오필럼을 군집화를 시키면 아주 독성이 강한 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점으로 따진다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군대가 되기도 할 수 있고 면역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뇌가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유독한 물질이 장에 있는 세균들이 바로 알아듣게 됩니다. 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균들이. 그래서 그런 걸 처치했더니 전염성이 몇 배에서 어떤 경우에는 몇만 배까지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에 있는 균들은 우리와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아주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향적인 생쥐에 외향적인 생쥐에 장미생물을 주게 되면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4주 동안 발효유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치료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뇌 기능에 마치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섭렵이라고 합니다. 섭렵 1 기능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초기 연구지만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을지 장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지만 점점 비만, 당뇨, 이제는 식욕이라든가 이런 뇌 쪽 기능, 자폐증이나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래는 이런 장 미생물은 산모에서 어릴 때 태어날 때 또는 어릴 때 모유 수유하고 이유식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반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태교를 잘하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장 미생물 자체를 원시적이긴 하지만 난치성으로 위험이 아주 목숨이 위험한 사람한테 이식을 해주어서 큰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런 자생중생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심부름을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행선사님께서 벌써 30년 전에 했지만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오늘 발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영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강원대학교 김주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호 선생님께서 이제 공생장 미생물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장내 미생물이 실제로 어떤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기전이라든가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그 공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어떻게 비판을 할 거는 없지만 좀 더 세련되게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면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너무나 다양한 거를 한 주머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 공생에 중점을 두고 그런 그 공생의 과정에서 그 장내 미생물이 물과 그 질병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고찰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중재 측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투여라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 그거는 제 다른 파트로 띄어서 중재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마 진행을 시키시면 더 좋은 심도 있고 더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짧게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김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진행상에 시간을 고려하셔가지고 짧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안영우 박사님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좀 조목별로 한번 해줬으면 하고자 했지만 일단 처음 이제 소개하는 의미에서 광범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인간을 보는 또는 이런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 벌써 서양 이쪽 과학자들은 이쪽으로 이미 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한마음 과학자들이 돼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걸 잠깐 보고 그래서 소개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자세한 것들 그래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는 빠졌지만 뇌화와 뇌 스트레스 관리나 뇌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마음을 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툴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율신경계 변화만 봤는데 지금처럼 장내 미생물의 변화도 볼 수 있고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을 측정하면 또 그것을 fMRI, MRI 뇌 기능을 바로 측정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식의 사람의 생명 현상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두서없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